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금요일 한겨레 뷰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하호영 기자, 김한나 변호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네, 오늘 2부에는 박지원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첫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하영 기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제 오후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번 권성동 의원 때 비교해 보자면요,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고요. 영장이 나올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12월 3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예상이 많던데. 예. 보통은 예. 새벽에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런 상징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또 12월 3일이니까 예. 추경호 의원의 영장 발부와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도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변호사님, 이게 영장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일단은 체포동의안 됐으니까 이제 영장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영장이 저 개인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날 사실 계엄이 생각할 때 모두가 생각해도 불법 계엄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국회로 모여서 그 지키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여당이었잖아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국회에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표결을 하지 않고 그 뜻을 모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작당을 하듯이 어딘가 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추경호 의원이 지금 뭐 거리를 횡보하고 있다면 계속 나오는 증거들을 인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어야 되고 구속되어야 되고, 제가 어저께 부산 저희 개인적 사건 때문에 이제 부산구치소를 갔는데요. 가보니까 들어가신 분들은 반성이 많아져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네, 일단 들어가면 반성도 많아지고 정리도 하게 되고 진실에 좀 더 호소하게 되고 이런 좀 변화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들어가셔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정말 한때 여당 원내대표로서 그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이제 역사적 책임을 좀 다하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한덕수 총리가 주목이 좀 되거든요.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반성을 좀 하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아직 안 들어갔죠. 아직. 한덕수 총리 안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분노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네. 그래서 키는 한덕수 총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 7분. 예, 이 통화를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반성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솔직하게. 이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느냐, 어떻냐라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7분이면 굉장히, 지금도 보면 7분이면 네. 굉장히 긴, 우리 지금 얘기한 게 4분 4분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7분이면 굉장히 긴 그렇기 시간이에요. 때문에 더욱더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네, 지금 이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전화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그때처럼 이제 작당 모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긴요. 당연히 시간을 확보해 달라. 지금 뭐 표결하면 안 된다. 계엄은 큰 뜻이다. 위에 V와 V형이 다 같이 한 거다. 이런 얘기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돼서 앞으로 환율이 문제다. 우리 경제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그게 가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추 대표 이게 가서 저걸 막아줘. 표결 그
해산 결의안 그 통과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다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어떻고 왜냐하면 이게 추경호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추경호 대표가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금융정책 과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있었다. 관계가 네.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지금 총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었을 테고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심전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전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주목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먼저 전화하기 전에 과연 정보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가 먼저 왔죠. 그렇죠. 전화가 온 거죠. 그거는 예. 와서 미리 얘기하지 지금까지 나온 거는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총리한테 전화를 한 거는 아마 거기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뜻이 뭐지? 라고 해서 총리한테 전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할 거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예,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거에 더해서 과연 원내대표 지위로 봤을 때 그 정도 정보값만으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루트로 행동 방식 어느 정도 결정한 다음에 상의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마 특검도 지금 비슷한 예, 추정과 그렇게 하겠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증거가 없을 뿐이지. 네. 그리고 이 긴급한 상황에서 내 내심을 알아줘 이신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도 막 빨리 송미령 장관한테 빨리 와라. 굉장히 구체적인 디렉션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긴급하거든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옛날 관계에서 내 눈빛만 봐도 알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돼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미리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날이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못했던 것이지. 윤석열이 얘기하는 네. 그렇죠. 윤석열이 네, 날짜를 말해주지 못한 거지 어느 정도 그 내용들 흐름 다 서로 읽고 알고 있었다. 난 사실 그 추경호 한덕수 통화보다도 윤석열 추경호 통화가 더 의심이 가요. 그 긴박한 상황에 원내대표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대통령이 그 막 군인들한테 막 들어가라 마라 막 그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국정원에 또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에 전화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맥락 안에서는 분명히 어떤 행동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똑같은 듭니다. 생각. 특검도 이 생각을 네, 할 거예요. 네. 이 생각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제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하고 의총을 하자. 의총을 소집하는 거예요. 네. 저 목적이 저기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총을 소집한다는 것은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도 다 추정인데 네. 그 의총을 했다고 쳐요. 네. 했다고 치면 의총은 본회의 표결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 당론을 의총을 모으죠. 하면 네. 거기서 틀림없이 옥신각신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갔던 건 끌었겠죠. 아닌가요? 네. 애초 물론 이건 다 추정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보통 의원들이 몸에 밴 습성이 뭐냐면 당론으로 결정하면 쉽사리 못 나서거든요. 그렇죠. 네. 당론으로 그러면 의원총회가 보통 아마 당론을 결정하니까. 이건 너무 예상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런데 네. 그러니까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네. 계속 논의를 하는 거죠. 예.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해서 시간을 끌면 뭐 그 사이에 바깥에서 모든 일이 근데 일어날 여기서 수 좀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음. 의총을 하고 당론을 모을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불법 계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해서 당론을 모아서 오히려 당론을 모았으면 이번에 내란당 해산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러면 곧바로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되었건 과반수 이상이 이게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의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계엄이 해제되는데 그럼 무조건 모여서 이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의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 위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은 전부 다 복바로 그렇죠. 국회 본회의로 모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국회로 좀 가야 됩니다. 네. 국회로 가야 됩니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국회로 갈 때가 아닙니다. 이 말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노 코멘트.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었던 거죠. 국회의원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을 폄하할 때 뭐 각자 사업자다, 각자 사업체다, 그리고 자기들 본인들 그 당선만 바란다, 그것만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예전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겪으면서 한번 그런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일을 겪으면서는 뭔가 각자가 사고가 좀 멈춰버린 게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만 생각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또 윤석열이 아마 정확하게 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국민의힘은 다 표결에 반대가 아니라 그냥 불참해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180표죠. 왜 그런 거죠?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뭐 추의원 신상 발언을 좀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추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추의원 본인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추의원 본인의 신병구속 영장하고 국민의힘 운명을 자꾸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국회 중앙홀로 나와서 이렇게 연설들을 다 하거든요.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추경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동우 의원이 네. 정말 우리가 추경호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장면을 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추경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번 우리가 황교안이다 한번 뒤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한 당의 미래하고 추경호 의원의 구속을 어떤 같은 궤도 안에 그러니까 올려놓고 추경호가 일탈하면 우리도 일탈하게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100% 동의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극렬 지지자들이 그러길 바라고 또 장동혁 대표도 나서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본회의장의 투표를 인민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서 극우 지지자들의 어떤 호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려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인민재판장이다라는 표현은 극우 유튜브 들어가면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최근에 그러면 예. 의석수가 좀 줄어야죠. 그렇게 의석수 줄어야죠. 극우 지지층만 대변하려면 지금 108석이 아니라 한 20석 안쪽으로 줄여야죠. 그 층만 대변하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그리고 저는 예. 이 표결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국민의 대표고 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그 제도권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표결 자체를 안 하는 건 그 목소리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표결을 하면 혹시나 이탈표가 나올까봐 그걸 우려했던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부는, 네, 이 당론으로 아예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침몰해 가는 추경호에 타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개혁파들이나 생각이 제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런 자체는 대리 정치이자 대의제잖아요. 그 한 지역의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 자체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 이런 행위를 그 야당에서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이 검찰 항소 포기 관련입니다. 이게 어제 이걸 두고 좀 어제 오후에 시끄러웠는데 자유한국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의원 등 그 6명 이제 1심 판결 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오후에 항소를 포기했어요. 예, 어제 서울 남부지검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범행 전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들은 사실은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라는 이 멘트에 사실 주목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항소 포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판단에서 기사들 좀 쏟아졌고요. 그럼 지검장들 이제 집단 반발하나요?
지금 이 시점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봤을 때는 정말 조용합니다. 매우 이게- 조용합니다. 네. 이게 항소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얼마 그 형종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바뀌면 항소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다 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우에 이건 징역형이 벌금형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항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태까지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500만 아닐까. 원.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검사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전 드는데, 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럼 뭐 민주당 거기 보면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하고 의원들도 형평성,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형평성 뭐 얘기하고 뭐 그랬던데.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 위반은 패스트트랙 위반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닌가요? 패스트트랙 그걸 막고 이 과정에서 네, 이제 네,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형법상 위반이죠. 네, 그때도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같은 일단 그러니까 적용되는 규율되는 법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대장동 포기 같은 경우는 네. 일부 5명 중에서 2명은 구형량보다 더 형량이 더 높았고 또 이제 그 2분의 1, 3분의 1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그걸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모든 혐의자가 모든 판결 난 사람들이 다 이게 구형량에 비해서 턱없이 네, 낮잖아요. 맞아요. 턱없이 낮으면 이거는 당연히 그 기준의 대검 예규에 따르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검찰 발표가 나기 전에 보통 기자들 이런 중요한 사건 있으면 전화 돌리거든요. 근데 검찰 고위관부 한 사람은 형종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종이 종이라고 하네요. 네, 형종이 형종이 바뀐 바뀌는. 케이스니까 뭐 당연히 항소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말도 했고요. 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항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형평성을 물어보면 아니 그거는 차치하고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원칙대로 항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기사를 2개를 써놓기는 했는데 항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직전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항소했어요. 네. 우리 불이익 변경 금지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400만 원 밑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그리고 무죄를 위해서 좀 항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무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것보다 왜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형량보다 무조건 중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00만 이상 돼서 네. 의원직 상실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면서 더 보수 결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이 사실 부대 항소라는 게 있긴 해요. 부대 항소가 뭐죠? 네, 왜냐하면 한쪽만 항소를 한다면 어. 아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중한 형량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만약에 부대 항소, 이 원래 주 항소에 부대하는 항소를 한다면 중형 형량도 가능하고 원래 모든 그 과거 항소랑 똑같아요. 항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는 경우. 네,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런 걸 할 것 그렇게 같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항소를 해야지만이 이 상태가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홀딩 상태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목적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히는 국민의힘 그 내규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소가 되면 입법을 하지 못한다든지 뭐 벌금형을 포함해서 어떤 형이 확정이 되면 못한다든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정치적 의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벌금 400만 원을 또 깎아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뭐 벌금이야 뭐 크게 신경 돈이 많으신 쓰겠습니까? 분인 것 돈이. 같아요. 벌금 400만 원 네. 깎아달라고 한 것이 본인한테 또 중요한 것이 500만 원 넘으면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폭력을 없애자라고 해서 그것도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뒤집고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인상적인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하고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 원내대표였죠. 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도 어제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황교안 전 대표는
싸우겠죠. 그렇죠. 뭐 의원직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네네. 이제 아주 이제 그 맞습니다. 그 far right 쪽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싱크로율 높여가는 것도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꼭 유리한 것이냐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본인은 이제 그거 경선에서- 이런 고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7대 3도 그러니까 했고. 본선보다 음. 당장 본인이 이 서울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나간다는 걸 확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저는 그렇게 확언하는 것 보이는데. 같은데요. 왜냐면 경기도지사에는 격렬히 반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서울시장에 그리고 대해서는 어떻게 7대 3을 본인이 그 단장으로서 7대 3으로 해서 네. 그 비판이 나오고 본인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니까 내가 나가면 5대 5대 5로 5로 하겠다. 하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가면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가능성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약간- 나가면의 방점이 찍힌 네, 거죠. 그래서 사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인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다가 내용을 놓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꼭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꺾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이겨야 하고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당심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지난번 경선도 있었어요. 이미 지난번 경선에서 당에는 아주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뒤진 것은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그런 것들 좀 보고 있는 명태균 것 같습니다. 관련이잖아요. 네.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어서 그때도 네. 다 나경원이 될 거라고 된다고 생각했죠. 했었죠. 예. 그래서 아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선을 좀 봐야죠. 본선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내년 상황까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 박지원 의원님 도착하셨는데 조금 일찍 2부를 시작하죠. 우리 하는 이야기들을 또 다 이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예, 김건희 씨 소환 얘기 때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안가로 불렀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렀다고? 예,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김건희 씨를 본격적으로 향하던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초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초니까 지난해 12.3보다 훨씬 네. 전인 거죠. 전입니다. 예, 예.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인데 김건희 씨 처분만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 김건희 씨 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여론이 압박이 커졌고요. 그래서 수사팀은 2023년 말부터 김건희 씨 소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안가로 불렀습니다. 이 안가로 불렀다는 건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여기 박지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안가로 부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정치문법으로는 이거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일단 와서 폭탄주 한 20잔 마시고 시작했을 때고 그렇게 시작했겠죠.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안가로 부른 것 그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무모와 관련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렇다면 직권남용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게 당시 소환조사 유야무야 넘어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가에서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고 네. 그리고 지검장은 또 어떻게 말했는지 그게 네. 이제 특검의 수사 내용이 되었군요. 예,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이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이 맞을 것 같은데 안가에서 안방 얘기를 안가에서 김 안방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